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5일 만에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에 나섭니다. 전체 교수 투표에서 70% 이상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저항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재병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가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수사단장은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게 꼬였다고 주장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대통령 개입설을 부인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무기 지원 방안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렸다고 맞받았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중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고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17일부터 닷새째 이어온 무기한 휴진을 중단합니다. 교수 전체 투표에서 무려 73.6%가 휴진 중단에 손을 들었거든요. 이들은 환자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했지만 다음 달 4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맞서 분노한 환자단체가 총궐기 대화를 예고하고 의협의 총파업에도 일선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 또 여론까지 좋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자세를 낮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현장에 돌아와도 이게 다가 아니죠. 이미 무너진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첫 소식 안병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17일 빅5 병원 중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휴진 5일 만에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 주부터 정상 진료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병원 교수 70% 이상이 휴진을 계속할지를 묻는 이틀간의 투표에서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을 감시하고 범의료계와 연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비대위는 휴진 중단 배경에 대해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여론마저 나빠지자 이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환자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지만 원래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신장내과 여기 다녔는데 갑자기 그냥 가슴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구급차 타고서 여기 왔어요. 좋죠. 그렇게 하면은 항상 조마조마했는데. 이번 사태로 무너진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남아 있습니다. 환자 볼모로 당신네들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 환자들 입장 서봐요. 얼마나 속상한가. 복지부는 휴진 중단을 환영한다며 의료계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이 속한 성균관 의대 교수 비대위와 서울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협의회는 무기한 휴진 등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오는 27일부터, 서울 아산병원은 7월 4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한 상태고요.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중단 결정이 이들 다른 빅5 병원의 휴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전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역시 줄어든 환자들로 과거와 달리 한산한 모습입니다. 교수들은 다음 달 4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환자와 보호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는 의료계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우리한테 진료가 딜레이가 되면 불편하잖아요. 조급한 마음이 생기겠죠, 환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휴진 중단 결정으로 변수가 생겼고 이런 움직임이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지가 관심입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가지는 영향력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다른 병원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주말까지 장기 휴진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고 삼성 서울병원은 오는 25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환자 불편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고 악화된 여론도 부담입니다. 교수님들이 환자 곁에서 지켜야만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국민이나 또 환자들이 같이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환자단체 연합회 등은 다음 달 4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 이후 한국과 러시아 사이가 아슬아슬합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푸틴 대통령이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우리 외교부에 초치된 게오르기 주한 러시아 대사도 북러 조약은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며 발뺌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경고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순방 마무리 기자회견에서입니다.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Украину, то это было бы очень большой ошибкой. Надеюсь, что этого не произойдет. Если это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то тогда и мы тоже будем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вряд ли понравятся. 또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며 대북 무기 공급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에 대해 정면 반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러 조약과 관련해선 지난 1961년 체결한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다고 말해 자동 군사 개입이 담긴 사실상 동맹 관계 회복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게오르기 지노비에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What's your thoughts on arms supply to Ukraine?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지노비에프 대사에게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노비에프 대사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은 용납될 수 없으며 북러 협력이 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푸틴의 경고에 우리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수준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러시아를 더 압박하는 걸 테니까요. 전정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방안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기 지원에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다며 앞으로 러시아 측이 어떻게 응해오는지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통령실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당장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부터 우선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전황을 크게 좌우했던 주요 무기라며 우선 지원 검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150mm 포탄과 같은 탄약을 간접적 혹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해주는 방안이 검토가 될 수 있고 2단계로는 그 이상의 어떤 공격적인 무기를 지원.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무기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이 차차 알아야 압박이 더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환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 증강 가능성도 내비쳤죠. 또한 그동안은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제공한 무기 사용을 제한했었는데 이를 완화했습니다. 교전이 어떤 접경지에서 일어나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해 미국산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Welcome any support for Ukraine in its fight against Russian aggression, but that's ultimately a decision for South Korea. 다만 특정 국가가 아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모든 국가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북러 조약에 대해 러시아의 절박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대응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of course, we're going to continue to evaluate our posture throughout the Indo-Pacific as needed. But we have prioritized this part of the world. 북한과 러시아 위협이 고조되면 인태 지역에 미군을 증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또 북러 공조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 등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조약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그 힘을 높게 평가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따른 대가는 분명하게 치르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원조를 포함한 포괄적 동반자 조약 체결을 맺은 후 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외교안보팀 강재묵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러시아가 우리한테 큰 실수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표현 아닙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사실상 군사 동맹을 부활시킨 것이 일종의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검토라는 초강수로 대응을 한 건데요. 다만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현 상황에서 관계가 파탄이 나는 건 서로 부담스럽고 또 원치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한 공방 속에서도 일단 선을 넘지 않으려는 신중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신 대로 무기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공을 넘겼고요. 푸틴 대통령도 한국의 우려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Южная Коре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не о чем беспокои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наша помощь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무기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우선 앞선 기사에서도 언급됐었던 포탄 이외에도 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 방공 무기 등이 지원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가 훨씬 더 격렬하게 반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전장에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전투식량, 방탄복 등 비살상 무기를 제외하면 언제든 적의 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무기는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니까요. 어쨌든 가정이긴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푸틴은 그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인적 또 물적 교류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서 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사례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 여권 소지자는 러시아 방문 시 60일 동안은 비자가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7년 당시 중국에 있었던 한국 기업들은 한류 금지령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철수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기업들도 비슷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경제적 의존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의 압박 수단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 추적 지금까지 강재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또 대북 전단 3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생길 것이라며 오물풍선 재살포를 예고했죠. 중부 전선에서는 비무장지대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또다시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는데 군 당국은 단순 침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만 3번째 반복되는 이 상황, 과연 우연일까요? 권영권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오물 쓰레기 뿌려댄 김정은 즉각 사죄하라.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한다는 문구가 크게 적힌 전단이 짙은 밤하늘을 뚫고 날아오릅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을 향해 전단 30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20개의 풍선엔 한국 드라마, 트로트 가수 이명웅 노래 등이 저장된 USB 5,000개와 1달러 지폐 3,000장도 담겼습니다.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에 반발해 우리 측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던 북한은 또다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분명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발끈했습니다. 탈북민 단체를 겨냥해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자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남남 갈등도 부추겼습니다. 중부전선에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업하던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또 넘어왔습니다. 이번 달에만 3번째입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약 20m 정도 침범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북상했다며 단순 침범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와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아예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거냐는 비난도 일었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의원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추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영호 기자, 청문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는 잠시 저녁 식사를 위해 정해 중이고요. 잠시 뒤 오후 8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 최혜병을 기리는 묵념으로 차분하게 시작했지만 이내 시끄러워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질타가 쏟아진 겁니다.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의 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습니다. 당신들이 공수처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수처 맞냐고요? 국가의 독봉을 받으면서 지금 그게 고위직까지 올라와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청문회 시작한 지 9시간이 넘었으니까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을 겁니다. 혹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이 회수된 배경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한 사람의 경로로 엉망진창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회수 과정에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수사 지시와 보직임 지시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말이 되는 상임위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오늘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대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최혜병 특검법의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청문회장에 나왔지만 증인 선서 거부에 이어 퇴장당한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시원, 임성근, 이종섭. 퇴장당한 순서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증인을 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온도차는 뚜렷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과 국회가 함께한다. 힘을 내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의사로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필승! 선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저는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답변 태도 등을 이유로 10분간의 퇴장 명령도 줄을 이었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이성윤 의원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핍박받았던 일화를 털어놓으며 윤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다짜고짜 시정잡배들이 하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대면서 안보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는 화상으로 청문이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 속에 이루어진 출마 선언에 일각에선 친윤 지원설까지 나왔죠. 원 전 장관 측은 캠프를 통합형으로 꾸리고 계파 아우르기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친윤, 친한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최돈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 지난 총선 패배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입니다. 생산적인 당내 논쟁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러한 여당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다.
치열해진 당권 경쟁에서 당내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원 전 장관의 당권 도전은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원 전 장관 측 핵심 관계자는 당을 쇄신하고 당내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대표 선거 캠프는 통합형 캠프로 꾸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친한 비안, 친윤 비윤 등 계파 구분 없이 당의 화합을 위한 선거 캠프를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친윤계 지원서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당권 도전을 앞두고 한 전 위원장과도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선 엘살바도르 대통령 특사단 보고를 위한 의례적인 자리였으며 본인 외에 당권 주자 모두에게 대통령 덕담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초돈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역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과 함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이제 4파전으로 전당대회 대진표가 다 그려졌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줄 세우고 줄 서는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차기 당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나 의원은 친윤 의원들을 겨냥해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당시 나 의원의 출마를 막았던 제2의 연판장 사건을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모두들 하나로 가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전격 출마를 알린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 지원설에 선을 그었지만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것이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생활을 낫게 하는 정치를 나 의원의 경계감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선의 윤상현 의원이 시장 상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둘러싸여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곳 지역구 인천 리초홀에서 보수 혁명을 기치로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절절한 심정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재창조하고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과 원 전 장관은 모레 일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줄줄이 기자회견을 엽니다.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한동훈 대세론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유승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입니다. 겁쟁이 비겁자.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예, 바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한 말입니다. 신 장관 해외 출장을 사유로 오늘 열린 법사위 입법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죠. 네. 조 대표는 사실 말하기를 회피한 신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정치사에 겁쟁이, 비겁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결국 특별검사 앞에 앉게 될 것입니다. 겁쟁이, 비겁자까지 아주 그냥 10만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청문회 출석한 증인들은 또 퇴장을 당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호통과 함께 청문회장에서 10분가량 나가 있었죠. 청문회장 입퇴장이 반복되자 오히려 증인들에게 좋은 것 아니냐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퇴장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쉬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의미입니다.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수업 시간에 나가 있으라면 좋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호감도 1위. 그러면 2명 중에 1명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실 그렇죠, 텐데요. 보통. 예, 1위의 주인공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의외입니다. 예,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상위 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이 36%로 호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시장에 이어 조국 혁신당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고요.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호감도가 가장 낮은 이 의원과 오 시장의 차이가 9%포인트에 불과할 정도로 차이가 미미했습니다. 네. 오 시장은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 친윤과 반윤, 비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자신은 개파에 속하지 않고 비전 중심의 정치를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믿음의 표현, 무슨 종교 얘기도 아니고 뭡니까? 예, 그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그 말, 요 며칠 정치권 굉장히 뜨겁게 달궜죠. 일단락 되는 듯 했는데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사실상의 또 현재로서는 가장 유일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찬양 쪽으로 나가면 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자중하지 않은 목소리도 분명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분명 민주당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어느 때보다 이재명 대표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이재명 1급 체제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친명 의원들조차도 애둘러 감각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아마 본인이 대표한테 미안할 거예요. 지금은 대표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죠. 어느 한 사람한테 잘 보이기보다는 국민에게 잘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우승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중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부중대장은 죄송하다는 말을 짧게 남겼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경찰에 둘러싸여 사복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베이지색 모자를 둘러쓰고 차에서 내린 여성. 훈련병 사망 사건의 피의자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대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 왜 주신 겁니까?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채 뒤를 따르는 남성은 부중대장 남모 중입니다.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려 지시를 내린 겁니까? 같이 주신 겁니까?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들 살려라! 이렇게 5일밖에 안 된다고! 5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심사는 40분 만에 끝났고 결과 역시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아서 나왔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 두 사람은 앞으로 유치장에서 구속 상태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됩니다. 신문에서 강모 중대장은 완전군장 훈련 지시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에게 SK사옥에서 아트센터에 퇴거를 통보했었습니다. 이에 불복해 노 관장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노 관장 측이 패소했습니다. 앞서 이혼소송재판부가 최 회장의 문제행위로 지적했던 건이었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손해배상금 10억 원도 내야 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SK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SK 서린빌딩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관장 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건물 임차인인 SK이노베이션은 재임대를 줬던 나비에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한쪽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재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는 계약 조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나비 측은 거부했고 이에 SK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비 측은 최 회장이 사적 감정으로 나비를 축출하려는 권리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이런 최 회장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SK 측이 계약 내용에 근거해 해지를 통보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사적 감정으로 소송을 걸었다는 근거도 없고 이혼소송과도 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나비가 퇴거해야 하고 퇴거를 미루면서 생긴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퇴거 완료일까지는 매달 2,500만 원을 내라고 선고했습니다. 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이전을 했던 것인데 정말
해도 너무하구나. 이렇게 더운 무더위에 어디로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비 측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SK 측은 나비가 많은 현금 자산과 다른 전시 공간도 있는 만큼 옮기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며 환영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승용차가 자전거를 덮친 뒤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교차로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후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고야 맙니다. 사고 충격에 옆으로 넘어진 자전거는 수십 미터나 미끄러집니다. 퍽 소리가 나와보니까 사람이 반대편 쪽에 쓰러져서 들이받은 차는 다시 중앙선을 넘어왔고 이쪽에 와서 정체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두 차량에 타고 있던 4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횡단보도가 빨간색이고 신호위반이죠. 자전거 타고 건너오는 거니까. 음주운전이고. 경찰은 이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주한 러시아 외교관이 외교 번호판을 단 차량을 타고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술 냄새가 풀풀 났는데 음주 측정을 못했습니다. 면책 특권을 내세우며 거부했거든요. 장동건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골목길에서 큰 길로 빠져나갑니다. 우회전을 하는 순간 직진하던 주황색 차량과 부딪히고 잠시 뒤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어젯밤 8시 46분쯤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근 대로에서 러시아 외교관 A씨가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어떤 외국인이 승용차 앞에 계시고 택시기사님 서 계시고 외국분이 이제 그 경찰분들한테 상황 설명을 막 하시는 것 같았어요.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에는 외교 번호판이 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가 나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에서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을 내세운 겁니다.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은 음주운전과 면책 특권 여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해당 주한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육지에선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이죠. 바다에선 보통 7, 8월에 출몰하는 해파리가 벌써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알집 하나에서 해파리 5천 마리가 생기는데 이런 알집이 방조제에 다닥다닥 붙어 있다니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해지겠죠. 어민들은 일을 못할 정도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까지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바닷물에 하얗게 생긴 무언가가 가득합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인데 항구 전체를 점령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봤습니다. 어민들이 그물을 끌어올리자 해파리만 가득 걸려 있습니다. 네, 이 배는 멸치잡이 어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기는 보이지 않고 온통 해파리뿐입니다. 이 배가 오늘 하루 동안 건져 올린 해파리만 3톤이 넘습니다. 지난달 27일 남해를 시작으로 이달 3일에는 서해까지 해파리 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 무려 20일가량 빨라진 겁니다. 벌써 6월 초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요. 이 정도로 나오면 저희가 어업 활동하는데 너무 지장도 많고 할 수가 없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도 비상입니다. 해파리가 발전소 취수구를 맞게 되면 가동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해파리가 대량 출현한 건 바다 수온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증식에 좋은 인공 구조물 때문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라든지 인근의 많은 항만들의 구조물들에 붙어서 그 서식하는 해파리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 4월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에서 해파리 유생 단계인 폴립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34km나 되는 새만금 방조제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구간은 2k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불을 내는 거 아시죠? 우리 주변엔 굳이 돋보기가 아니더라도 고인물, 거울, 스테인리스 대야 등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 햇살이 강한 만큼 이런 돋보기 화재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거울을 창가에 두면 커튼에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고 도로가 펄펄 끓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거 양산을 절대 안 썼는데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걸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햇볕이 아닌 것 같아요. 강렬한 햇살은 불을 내기도 합니다. 올봄 부산에서 고양이가 쓰는 캣타워 주변에서 불이 났는데 투명한 해먹에 물이 고여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 불을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실험해보니 해먹이 빛을 모아 톱밥에 열을 가하자 불이 붙습니다. 온도는 500도를 넘어갑니다. 수건도 쉽게 태우고 소파 가죽에 구멍을 낼 정도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수분 내 돋보기 효과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캣타워 투명 해먹에 물이 담긴 상태에서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장을 할 때 쓰는 이 확대 거울도 이렇게 햇볕이 강한 날에는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확대 거울은 오목 거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빛을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햇볕 아래에 두고 빛이 모이는 곳의 온도를 재보니 곧바로 20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거울이 창틀을 태운 화재도 있었습니다. 물이 담긴 페트병도 빛을 모을 수 있고 스테인리스 대야도 빛을 반사해 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름 기온이 유달리 높았던 2018년에 돋보기 화재가 많이 발생했는데 올여름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화재를 예방하려면 창가나 베란다에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물건을 치워야 합니다. 특히 외출했을 때 불이 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나가기 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인 가족이 성폭행을 당할 뻔한 10대 소녀를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하는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훈련하던 기술을 이용해 범인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이기옥 기자가 이들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가족 모두 태권도 유단자인 한인이 운영하는 미국 텍사스의 태권도장입니다. 오케이, 차려! 현지 시각 18일 오전 수업을 마친 가족이 점심을 먹고 들어오는 길에 비명을 들었습니다. In the second scream, we knew it was like a cry for help. 도장 옆 휴대폰 가게에서 10대 여성 점원이 성폭행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안 관장이 곧바로 달려들어 순식간에 용의자를 제압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용의자를 두 아들이 함께 제압해 바닥에 눕혔고 10분 후 도착한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용의대 출신에다 또 해병대까지 나와서 그런 거를 보면 참지를 못합니다. 그 사이 아내와 딸은 피해 여성을 태권도장으로 데려가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워싱턴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고 SNS에서는 망토를 입어야만 영웅인 것은 아니다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그냥 우리가 도와준 것뿐인데 막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에 막 난리가 나.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테슬라 배터리가 사전 경고도 없이 방전되면서 20개월 된 아이가 이 땡볕에 차량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 그래도 자동차 배터리가 다 되면 문을 열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 딱 그 경우가 된 겁니다. 불과 일주일 전엔 자율주행 중이던 차량이 정차된 경찰차에 돌진하기도 했었죠. 테슬라 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생후 20개월 손녀를 데리고 동물원에 가려던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산체스 씨. 아기를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 태우고 운전석에 앉으려 했던 그때 갑자기 문이 잠겼습니다. And my car was dead.
I could not get in. My phone key wouldn't open it. My card key wouldn't open it.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가 방전돼 자동으로 문을 열 수 없게 된 겁니다. 방전 전 사전 알림이 오거나 차량에서 경고음이 울려야 했지만 이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온은 40도까지 치솟아 찜통 더위 속에 아이가 방치됐습니다. 황급히 구조대를 불렀지만 구조대원조차 문을 열 방법을 몰라 결국 도끼로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Because they had no idea. None. They were as much in the dark as I was. 테슬라의 방전 문제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도 배터리 방전으로 한 여성이 차에 갇혔고 3개월 전에도 한 남성이 고속도로 주행 중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툭하면 문제가 생기는 테슬라의 소비자의 지갑은 갈수록 닫혀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무료 배달. 코로나19 등으로 한때 콧대 높았던 배달 앱들이 요즘 배달이 줄자 무료 배달 같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걸 배달 노동자들과 점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배달 노동자들과 점주들이 거리로 나섰죠. 오늘 하루 배민원을 통한 주문을 아예 받지 않은 점주들도 꽤 됩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시위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 거리를 메웠습니다. 배달료가 지나치게 낮다며 거리로 나선 배달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저가 배달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본 배달료가 30%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동안 배민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겠다며 보이콧에 나섰습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 같은 날은 또 배달 물량이 또 많은 날인데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는 너무 플랫폼사 갑질이 심하고 또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임 단가를 이렇게 삭감을 해버려서 라이더들의 항의 시위에 점주들도 가세했습니다. 무료 배달 이후 점주들이 배민에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는 건당 6.8%. 카드 수수료에 인건비까지 더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6.8% 빠지고 원가 빠지고 인건비 빠지고 그럼 얼마 남겠어요? 뭐 남겠어요? 거기다가 소득은 잡히니까 세금은 망했냐고. 배민은 수수료율만 놓고 보면 업체 중에는 가장 저렴하며 수수료 정액제를 업주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달 업체 간 무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생색은 업체들이 내고 부담은 점주와 라이더들이 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신차 가격이 비싸 중고차 한번 사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성능과 상태 불량이 문제였죠. 멀쩡하다는 중고차 판매원의 말만 믿었다가 낭패를 본 건데 합의가 안 되니 이렇게 신고까지 된 겁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중고차를 구입한 50대 이모 씨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마쳐 멀쩡하고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중고차 딜러의 설명은 거짓이었습니다. 연료 호스에 균열이 생기거나 갑자기 핸들이 잠기면서 수차례 수리를 맡겼고 이제는 언제 또 고장날지 두려워 곧 처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동네만 타고 다니는데 앞으로 이제 조만간 이 차 처분하고 새 차를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사고나 침수 정보를 숨기거나 주행 거리를 조작하는 등 중고차의 성능이나 상태가 고지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365 또는 카이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중고차 딜러가 매매조합에 소속된 정식 판매사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중고차 판매 관련 양대 연합회와 피해 예방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의 불안한 시선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기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갈수록 심상치가 않습니다.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남 3구, 마용성은 물론 외곽까지 상승세가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도 2배로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장위동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동부권 외곽으로 거래가 활발한 곳이 아니었는데 최근 매수 문의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매매세가 굉장히 활발한 거거든요. 다른 단지도 지금 엄청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요새 불장이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집값이 오르자 집주인이 2배를 물어주고 가계약을 파기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액상환을 해도 그거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꾸 올리고 뭐 올리나 마나 그만큼 또 없어가지고 집들이. 강남을 시작으로 성동, 용산, 마포 등 중심지에서는 한 달 새 수억 원씩 오르며 신고가를 찍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사이 0.15% 올랐습니다. 집값 불안이 극심했던 지난 2021년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한 겁니다. 문제는 입주 가뭄에 전세 가격도 같이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세값은 오르는데 주택 공급은 줄고 있고 금리 인하 움직임에 따라 전세 수요가 매입 수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집값 불안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선 일단 전세 가격 상승세부터 완화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유망한 회사라고 판단해서 거금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해 내가 산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게 잘 알아보고 투자했어야지라고 하기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이 꽤 자주 일어납니다. 경영진의 배임과 횡령으로 거래 정지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러니 기업과 주주가 서로 윈윈하는 장기형 투자가 아니라 단타에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거겠죠. 소액 주주들 이야기 김태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바이오 기업 셀리버리 주주들이 법원에 피켓을 들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촉구합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 1호로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한 셀리버리는 한때 주가가 10만 원을 넘었지만 재무 상태가 악화하며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5만 원대가 굉장히 좀 많으시고 그리고 좀 장기로 하셨던 분들은 뭐 2, 3만 원대도 있으세요. 저희 주주연대만 해도 피해액이 640억이 좀 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목숨을 걸겠다며 주주들 앞에 무릎 꿇고 회사 정상화를 약속했던 회사 대표. 1년 뒤 열린 주주총회에선 4시간이나 늦게 나타나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마이크를 잡더니 모든 안건을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경영진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간 회사. 직원들은 취재진을 보자마자 사무실 불을 꺼버리고 인터뷰를 거부합니다. 인터뷰 의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된 이화그룹 주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스로 상장 폐지는 막았지만 1년 넘게 이어지는 거래 정지 상황에 주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세상에 등지신 분들도 계시고 공황장애로 시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인 회사밖에 없다라는 것.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장기 투자하기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잦다 보니 올해 주식 거래량의 절반이 단타 매매일 정도로 국내 증시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국민연금까지 연일 고점을 찍는 해외 증시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2년 전 여름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세 모녀가 숨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장마 시작을 앞두고 현장에 가보았더니 반지하 가구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이 발주돼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네요. 손성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 물이 꽉 차 있고 생활용품이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반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세 모녀가 숨지자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방문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약 2만 8천 가구에 탈부착이 간단하고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물막이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막이판이 있으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현장을 둘러봤더니
아직 물막이판 등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18,000여 가구에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기를 설치했는데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가구 중 약 40%는 여전히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은 건물주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설치하지 못한 탓입니다. 주민분이 싫어하시면 설치가 안 돼요. 제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을 강화해 의무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팀만이 알 수 있는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외부로 누설한 건데 브로커는 이 정보를 황 씨 측에 전달하면서 금전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불법 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는 지난 2월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수사 정보가 브로커에게 유출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브로커는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황 씨 측에 알려줬고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보 유출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이던 A경감은 변호사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B씨가 직접 브로커로 활동해 황 씨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불법 촬영 등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경감의 직위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경찰은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했습니까? 그냥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아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점을 지금 소명하셨습니까? 구속영장 심사는 12시간 넘게 이어지며 자정을 넘긴 뒤에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검찰은 이 인터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책값으로 신 전 위원장에게 준 1억 6,500만 원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였던 걸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며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인터뷰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제는 저녁에도 덥죠. 이럴 때 다 같이 나와서 요가를 해보면 어떨까요? 세계 요가의 날인 오늘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 말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서영 기자,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네, 많습니다. 네,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인데도 아직까지도 30도가 넘을 정도로 더위가 가시지 않은 모습입니다. 금요일 저녁을 맞아 가족, 연인,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더위를 피하는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장에서는 야간 문화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개막식을 진행한 광화문 달빛 요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서 요가를 하는 이색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나마 내가 호흡을 하고 움직이면서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 일상에서도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엄마랑 아빠랑 언니랑 오빠랑 같이 요가를 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오는 25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2달간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는 광화문 달빛 요가는 예약을 시작하자마자 전회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주말마다 야외 책마당에서 책을 읽을 수 있고 7월 말에는 광화문 광장 분수에서 여름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썸머비치도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국내 최초 박람회형 아트페어 아트페스타 서울 2024가 서울 강남구 세택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예정된 이번 전시에선 지난달 종영된 MBN 대국민 미술 오디션 화백 출연 작가 백인의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데뷔 18년 만에 KBO 리그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새로 쓴 NC 손아섭이 꿈의 3,000안타에 도전합니다. 꾸준함의 대명사, 멋진 오빠 손아섭이 전인 미답의 고지를 밟을 거라고 야구 전설들은 확신했습니다. 신현비 기자입니다. 손아섭의 타구가 유격수 옆을 뚫어내며 한국 프로야구 통산 최다 안타의 주인공이 바뀌는 순간 지켜보던 관중들이 오빠 멋지다를 외치고 KBO 안타왕 타이틀을 넘겨주게 된 LG 전설 박용택 해설위원도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넵니다. 2007년 데뷔 후 18시즌 2,044경기 만에 2,505번째 안타를 때려내며 한국 프로야구 정점에 우뚝 선 손아섭. 프로 입단 전 부산고 시절부터 천재 타자로 정평이 난 컨택트 능력에 홈런을 때려내고도 타구가 단장을 넘는 순간까지 전력 질주하며 제발을 외치던 근성과 탄산음료도 입에 대지 않는 지독한 몸 관리가 오늘의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한 타석 한 타석 대충 할 수 없는 그런 원동력이 사실 팬분들의 응원이었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좀 타석에서 좀 최선을 다한다면 마지막에는 저도 몇 개까지 칠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는 전인 미답의 3,000안타를 향하는 손아섭의 시선. 친정팀 롯데에서 오래도록 동고동락한 조선의 4번 타자도 행복한 미소로 왕좌를 넘긴 미스터 트윈스도 그의 행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섭이가 이렇게 대기록을 세울 줄 이미 알고 있었단다. 앞으로도 부상당하지 말고 꼭 3,000안타 기록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3,000안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내딛는 발걸음이 모두 전설이 될 손아섭. 3,000안타를 넘어 아직 차지하지 못한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향해 오늘도 전력 질주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 호남 지방과 제주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전 중에 그 밖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부와 제주에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200mm 이상, 전남 해안에 180mm 이상, 그 밖의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충청권 남부와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곳곳에 폭염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춘천 29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 창원이 26도에 그치면서 오늘만큼의 심한 폭염은 없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